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글로벌 유명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이 올해부터 미국 경제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마이클 페롤리가 이끄는 JP 모건 애널리스트 팀의 경우는 지난 6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미국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JP모건 애널리스트 팀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는 예고되었던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부터는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JP모건 애널리스트 팀의 전망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많은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스르는 주장인데, 심지어 JP모건은 역시 올해 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 미국의 경기 침체 위기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였는데, 하지만 미 연준이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 지금까지 시도해온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늪을 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JP모건의 분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강등한 뒤에 발표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반대로 분석했다라는 이유에서였겠죠. 하지만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큰 이슈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지난 5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며, 이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강등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최근 이제 29,000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마치 현물금과 같은 포지션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는 시장의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변동성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또 이 같은 비트코인의 저변동성으로 비트코인은 미국 S&P 500 벤치마크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혹은 금보다 이제 환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죠.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비트코인의 거래량 또한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지지자들의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제 지난해부터 지속된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이 FTX 거래소 등의 붕괴로 이 비트코인이 폭락한 2022년 이후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이 크립토 산업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해 주식과 같은 기타 위험 자산은 반등한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어 2021년 11월 고점인 6만 9천 달러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잠시 상승을 했지만 최근 몇 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시 주춤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이 같은 비트코인의 부동장세가 이제 언젠가는 디지털 금으로서 투자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잔인하게 뒤틀고 있다라는 지적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낮은 변동성을 통해 그들은 비전은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비꼬게 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이제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3,800만 원대 지켜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 전 1억 3천만 원 전망도 나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4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전까지 1억 3천만 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밑에서 중요한 것만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블록체인 기술 회사 블록스트림의 아담백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100만 달러를 걸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아담백의 내기를 두고 아담백의
시장의 행동이 약간의 비웃음을 불러일으켰지만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 평론가와 분석가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추세를 보인다라는 점을 반영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갈수록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의심하는 사람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럴수록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와 크립토 마켓 자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가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와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후에 SEC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판단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테라폼 랩스와 설립자인 이 권도영이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라는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지난 2월 SEC는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에 대해 미등록 증권 제공 판매로 사기를 벌인 이 협의 등으로 제소를 하였는데요. 이 테라폼 랩스 측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 등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기 등의 혐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 랩스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SEC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죠. 이 SEC의 주장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 레이코프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리플 판결을 반박한 것인데요. 지난달 13일 미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이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덧붙이게 되었는데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에 대해선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았죠. 이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를 활용을 하는데 이 하위 테스트는 첫 번째로 돈을 투자했는가, 두 번째로는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가, 세 번째로는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수익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돈을 모으는 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등에 모두 해당할 경우 증권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도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토레스 판사는 기관 상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증권 판매로 봤습니다. 특히나 하위 테스트 네 번째 조건과 같이 이 리플랩스로부터 직접 매수한 기관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는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매매 자금인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다른 매도자에게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리플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리플의 증권성이 존재한다는 SEC의 주장과는 달라서 사실상 리플랩스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근데 이와는 달리 레이코프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서는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레스 판사를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며 반박을 하였죠. 여기서 실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리플과 SEC 소송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업계와 전문가들은 레이코프 판사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가상자산이 곧 증권이라고 최종 판결을 한 것이 아닌 앞으로 테라폼 랩스와 SEC 간의 소송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사건에서 SEC가 승소해 증권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이제 이것은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만 국한이 될 뿐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다시 증권성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익대 경영학과 이 홍기훈 교수의 경우는 이 리플 소송에서의 핵심은 SEC가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리플이 항상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테라폼 랩스 관련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의 경우는 현재 테라폼 랩스 측과 SEC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으며 지금 증거 수집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리플 사건을 그대로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판사가 레이코프 판사와 같은 생각을 해 리플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막연한 우려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코인 시장에선 중요 이슈인 만큼 이 국내에서도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감원 태스크포스는 증권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래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죠. 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백서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 자료, SNS에서의 홍보, 발언 등까지 따져야 하는데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분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통상 미국보단 증권성을 더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거래이기 때문에 새롭게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방법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나올 경우 거래소가 판단을 해야 하므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증권과 달리 이 암호화폐의 경우는 사업 내용도 각기 다르고 살펴봐야 하는 것도 많아서 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거래소 등과 머리를 맞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 이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이죠. 닥사의 경우 또한 증권성 여부 판단을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닥사 관계자는 이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시간이 갈수록 리플과 SEC의 소송이 다시금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SEC 자체로는 리플사를 이길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없으며 그러기에 국가적으로 나서 리플사를 인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그 어떠한 국제 결제망 기업보다 속도, 비용 그리고 성장세 등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 전통 금융권들, 기득권들에게는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죠. 이러한 압박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되면 전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립토 마켓, 즉 새로운 자산에서도 새로운 시장에서도 힘을 키울 수 있으니 효과적인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세는 아무런 위험도 되지 않고 다른 판사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XRP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49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29K, 즉 29,000달러대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하락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변동성도 매우 적습니다. 이 크립토 분야에서의 이슈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플 증권성 소송 관련해서 SEC가 항소할 거라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소식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는 SEC가 항소할지 유무와 동시에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ETF 역시 낙관과 비관에 대한 소식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최근 2주 차트를 보면 마치 2022년 11월의 급락 이후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래량 축소와 동시에 가격 변동성이 워낙 작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참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크게 상승할 거라는 장기적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가질 만한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비트코인 ETF 비승인입니다. SEC에서 블랙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3만 불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초 하락을 만회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장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했다라는 정도의 해석이 맞는 것인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기관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시장에 생긴 것이죠. 당장 큰 호재가 나오고 시장이 출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기다리며 매수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플랜비는 이번 반감기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값이 55만 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7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결국엔 현물이 승인이 나고 실제 개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값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도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0에서 30만 불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매해 생각해보면 사형 선고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를 버텼던 사람들은 결국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템베거 수익이 만들어졌던 것은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다만 그걸 이루기까지 많은 조롱과 염려가 있죠. 이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조롱과 이제 염려를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언제나 수익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변동성이 적을 때는 비관하고 관심을 끌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거래량 감소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사이클 잠재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